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자, 생기 넘치는 피부 표현을 위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볼터치. 네. 자, 그런데 맨 얼굴인데도 얼굴이 볼터치를 한 것처럼 울긋불긋해서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안면 홍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안면 홍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뭐 저만 해도 뭔가 좀 부끄러운 자리에 가거나 뭔가 부끄러운 상황이 생기면 얼굴이 이렇게 막 달아오르면서 빨개지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원장님? 그럼요. 네. 이제 안면 홍조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병명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증상에 대한 이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질환에서 안면 홍조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난 부끄러울 때 얼굴이 빨개진다. 눈 빨개져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서적인 변화 때문에 네. 뇌에서 부끄러워 하니까 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발그레해지는 거고, 우리가 화가 막 날 때도 그때도 열이 막 올라오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은, 그러니까 자율신경계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면서 안면 홍조가 생기기도 해요. 자율신경계. 그렇죠. 이제 혈관이라는 거는 네. 굉장히 아주 예민한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워도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혈관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빨개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열이 나면서. 네네. 그러니까 더워도 빨개지고, 매운 음식 먹어도 빨개지고, 빨개지고, 짠 음식 먹어도 빨개지고, 네. 그 다음에 또 부끄러워도 빨개지고, 네. 술 마셔도 빨개지고, 이게 다 혈관하고 연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면 홍조가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면 홍조가 병이 아니라 그냥 증상이겠네요. 맞아요. 네. 자, 근데 이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 그렇죠. 네. 얼굴이 자주 이렇게 달아오르고 막 붉어지시기도 하시고 괴로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괴로워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열이 확 올라와서 뜨거워졌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더웠다 추웠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게 네네. 당연히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겠죠. 또 호르몬의 변화. 네. 그러니까 이 안면 홍조라는 거는 정말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갱년기라는 거는 이제 안면 홍조가 생기는 아주 대표적인 시기기는 하지만 네네. 다른 증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면 많이 또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갱년기 이야기도 했고 뭐 술 이야기도 했고 뭐 부끄러움 뭐 여러 네.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유 외에 또 안면 홍조를 유발하는 상황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피부과에 찾아오는 케이스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요, 주사 피부염이라는 게 굉장히 대표적인 주사 질환입니다. 피부염이요? 네, 네. 주사라는 거는요, 여드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런데 이제 40대 중년 여성들한테 굉장히 호발하는, 그리고 턱 같은데 여드름 막 많이 나는 이제 어머니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 주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안면 홍조가 나오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지루성 피부염도 안면 홍조가 굉장히 많이 지루성 옵니다. 피부염도요? 네, 얼굴이 네. 막 빨개지거든요. 그리고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만성적으로 올 때도 안면 홍조가 많이 와요. 그런 경우에도 네, 알러지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네. 언제나 얼굴이 빨개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한 경우.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주사 피부염이 조금 낯설어서 그 주사 피부염인지 아닌지 내가 이게 그냥 일반 뭐 여드름인지 그걸 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사 피부염은요, 이제 4단계로 특히 나눌 수가 있어요. 네. 1단계는 그냥 안면 홍조만 오는 경우. 그게 1단계예요.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자꾸 빨개지지? 왜 이렇게 붉어지지? 네, 그러다가 2단계가 되면 여드름처럼 막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볼에도 나긴 하지만 특징적으로 입주위염이라 그래서 입 주변으로 여드름같이 막 많이 납니다. 네네. 특히나 이제 40대 여성분들한테 많은 거고, 그러다가 이제 3단계가 되면 막 농포 같은 게 많이 생겨요. 아이고, 네. 이게 곱는 거죠. 곱는 시기를 거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4단계까지는 사실 가지는 않아요. 네. 4단계는 주로 백인들이나 백인 남성들한테 주로 많이 생기는데요. 되게 커진 딸기코. 이게 이제 주사 피부염의 마지막 단계. 이게 마지막 단계, 네. 딸기코가 되면. 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뭐 좀 뭔가 부끄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얼굴이 빨개지지만
좀 있으면 또 금방 또 진정이 되잖아요. 근데 주사 피부염일 경우에는 이게 안면 홍조가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뭐 늘 빨간 건지 아니면 굉장히 뭐 빨개졌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건지, 뭐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들마다 다른데요. 우리 환자들 케이스를 보면 늘 빨가신 분도 있어요. 한 케이스는 피부는 진짜 아무런 뭐 염증이나 이런 거 없이 깨끗한데 네. 조금만 환경이 변화하면 열이 확 오르는 분. 그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뭐 모니터 앞에만 있으면 열이 오른다라고 네.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그냥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열이 확 올랐다가 내려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것도 다 주사 피부염에 넣어야 되는 주사 거예요? 피부염의 1단계 우리가 안면 홍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다 안면 홍조증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안면 홍조의 원인은 다 다양하다. 최근에 제가 이제 주사 피부염으로 엄청 고생한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데, 네네. 이제 편두통 때문에 또 고생을 많이 하세요. 편두통이랑 주사 네, 피부염? 편두통도 혈관하고 상관이 있는 질환이고, 네네. 이 주사 피부염이나 이 안면 홍조도 혈관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편두통하고 주사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리고 최근 논문에 보면 우리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 있죠. 네, 헬리코박터. 이 헬리코박터균과 주사 피부염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무슨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가 있을까요? 너무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네. 것 같기는 한데요.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치료를 하니 네. 주사 피부염도 같이 호전이 되더라. 아. 그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안면 홍조의 원인, 주사비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네요. 일단 안면 홍조가 생기기 전에도 제가 그냥 상상할 때는 뭔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라서 생길 것 같은데, 근데 거기다가 얼굴까지 그렇게 되면 너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요. 부끄럽죠. 네, 너 정말 얼굴 왜 맨날 빨갛니? 뭐 낮술을 했냐 이런 그런 얘기를 얘기도 들으면서 있고. 엄청 스트레스를 네. 받고, 딱 치료제가 없다라는 게 문제기는 하지만 치료제가 없나요?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다양해서. 때문에 거기에 맞는 치료제를 찾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네. 어떤 경우는 잘 못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면 홍조가 나타날 때 그 외에 뭐 또 다른 증상도 같이 뭐 동반돼서 수반돼서 나타나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끔은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려움. 네. 대부분은 뜨겁다, 뜨겁다. 건조하다, 그 다음에 따갑다, 그쵸. 네, 아프다,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냥 증상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빨개지시는 분도 얼굴이 있어요. 그냥 빨간. 네. 뭐 온도의 변화도 없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뜨거워지는 느낌은 있죠. 살짝. 다른 증상은 별로 없이. 네네네. 자, 그러면 주사 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굉장히 덥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려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쵸. 왜냐하면 움직이면 열이 더우고 나니까. 열이 네. 나고 뜨거워지니까. 네. 하지만 적당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게 되면 안면 홍조가 좀 덜하다라는 그런 논문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운동을 해서 내 혈관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식습관 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습관 개선. 이런 분들이요, 보면 식습관을 그냥 대충 그냥 끼니 때우는 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또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뭐 전자레인지 그냥 네. 돌려 드시고 간편하게.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슬로우 푸드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외에 자외선 차단, 뭐 피부과 의사가 늘 하는 얘기들, 네. 자외선 차단 잘해주는 거는 이런 안면 홍조를 개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피부가 이런 사람들은요, 바르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니까요. 피부과 가시면 실비보험까지 되는 알러지 피부를 위한 그런 보습 크림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라인들이 또 있죠. 네, 그래서 꾸준하게 보습 잘해주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환경, 온도를 좀 낮게 맞춰주는 거 중요하겠죠. 22도 정도로 22도, 맞추는 네. 게 이제 안면 홍조증 있는 분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안면 홍조 어쨌든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병원에 이제 너무 심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치료 방법 같은 게 뭐 따로 있을까요? 치료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습 치료 같은 것들도 하고, 혈관 확장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견딜만 하면 아주 약한 레이저로 홍조증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네. 혈관을 파괴하는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로요 많이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염증이 심할 때는 염증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염증이 있는데 레이저만 해달라는 분들은 이거는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예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보다는 염증 치료를 먼저 해야 된다. 뭐 완치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좋게 유지가 되는 게 네. 결국은 그게 완치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생활에 크게 불편함 네. 없는 수준까지. 그래서 된다면. 노력을 하면서 네. 치료를 하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요. 치료를 열심히 하시는 거를 꼭 권하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소연입니다. 네,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잠을 잘 못 자거나 너무 피곤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주 어두운 친구가 있습니다. 다크서클. 네. 자, 이런 다크서클이 우리 인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다크서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다. 뭐 이런 표현 안 해보신 분들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사람이 피곤하면 도대체 왜 다크서클 이게 생길까요? 다크서클의 원인이요. 네. 세 가지가 있어요. 아, 세 가지나 네,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네네네. 같은데, 첫 번째가요. 혈관의 문제입니다. 아, 혈관. 네, 그러니까 눈 밑에 이제 혈관들이 저류가 되는 거예요. 순환이 펌핑이 뽕뽕뽕뽕 잘 돼야 되는데 뭐 생리전이나 피곤하거나 잠 못 자고 하면 이게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네. 여기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 순환의 문제 첫 번째. 네. 두 번째는요,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좀 있는 분들, 눈가를 많이 비비셔요. 눈밑이 이렇게 네. 흐느적거리게 이렇게 피부가 좀 결이 변하면서 거뭇거뭇하게 변한 알레르기성 피부염 때문에 생기는 색소 침착. 네네. 이건 이제 멜라닌 색소의 문제겠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지방이 불룩하게 내려오는 다크서클. 네,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처지는 다크서클의 원인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원인 때문에 다크서클이 흔히 일어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눈이 좀 퀭해 보인다 이런 말들을 저는 실제로 제 얼굴을 보면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피부 중에 제일 얇은 데가 어디예요? 눈가겠죠? 그렇죠. 눈 주변이죠. 네. 게다가 움직임도 제일 많은 곳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떴다가 그래서 갔다. 노화가 제일 빨리 된 곳이 눈 밑인데, 이제 해부학적으로요, 이 눈 밑에는 지방이 있어요. 그 그렇죠. 지방이 눈 밑을 잘 잡고 있어 줘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경막이 있어가지고 이 위치에 딱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경막도 힘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피부의 힘도 떨어지고 이거를 받치는 경막, 인대예요. 쉽게 인대 얘기하면. 힘도 떨어지고. 그 인대 힘도 떨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처지면서 눈 밑 지방이 앞으로 밀려버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눈 밑 지방. 이것도 다크서클 중에 한 원인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크서클이 결국 노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노화하고 연관이 굉장히 깊은 거죠. 거기다가 오늘 또 저희 둘 다 화장을 좀 평소보다는 좀 과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진하게 화장을 한 날 클렌징을 하다 보면은 좀 아이 메이크업은 좀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뭔가 이렇게 좀 검게 남아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럼 이렇게 검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다 보면은 요게 또 어떻게 착색? 뭐 이런 게 혹시 될 수도 있을까요? 진짜 많아요. 나 그러면은 노화가 그래서 아닌데 착색인데 이거. 눈 네. 밑에 되게 화장을 지웠을 때도 눈 밑이 어둡다, 까맣다 네. 하는 경우, 내가 눈화장을 많이 하는지 네. 체크를 항상 해보셔야 돼요. 눈화장. 네, 눈화장뿐만 아니라 아이라인 그리는 거, 네. 그다음에 속눈썹 붙이는 거, 마스카라. 하는 네. 거, 다 이게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내 피부에 남게 되면 이게 착색의 원인이 된다는 논문 보고가 있어요. 빨리 지우고 잘 지우고 잘 지워야 눈 전용 메이크업을 써야지 다크서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네. 왜냐하면 또 눈화장 열심히 잘 지운다고 벅벅 문지르거나 하면
이 자극 때문에 피부도 상하고 다크서클에 또 더 원인이 심해질 될 수도 수가 있겠네요.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사실 뭐 눈화장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풀메를 하고 나면은 특히 아이 메이크업 지울 때는 엄청 오래 걸리죠. 엄청 오래 걸리고 심지어 그렇게 열심히 막 박박 닦아도 잘 안 지워지고 이렇게 그래서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 면봉으로도 끝까지 안 나올 때까지 네. 살살살살 지워야 돼요. 자, 근데 선생님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죠. 그 중에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우리 네네. 딸이에요. 딸. 네. 지난 가을부터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딸이요? 딸 네. 아직 20대 아닌가요? 네, 20대 한참 예요. 어린 나이. 애가 볼 때마다 얼굴이 뭔가 칙칙해지는 칙칙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걔의 생활 습관에서 아주 예리한 걸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뭘까요? 뭐냐면 요새 젊은 애들이 뭐 맨날 이제 택배가 오는 게 있는데 온갖 종류의 눈썹이 나는 약인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눈썹은 풍성해져 있는데 다크서클은 매번 더 심해지는 그거를 제가 이제 딱 캐치를 한 거예요. 혹시 눈썹이 너무 풍성해져가지고 이게 그늘이 진 게 아닐까요? 아,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걔가 눈썹이 난다면 눈썹이 짧은 저에게 추천을 또 해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발랐는데 저는 매일 바르는 게 조금 귀찮죠. 번거롭기도 네. 하고 눈썹이 나는 것 같은데 약간 따가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스탑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걔는 따가워도 참고 눈썹이 길어지는 거를 위에서 계속 그쵸. 발랐던 거죠. 그쵸. 예뻐지는 게 더 네.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걔한테 야, 너 이거하고 다크서클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지 않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끊었어요. 그게 어떻게 근데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알러지인 거예요, 결국은. 뭔가 알레르기성 이게 접촉 피부염인데. 약품이 묻으니까. 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계속 지속이 되면 아까 네. 제가 처음 얘기한 피부염, 멜라닌 알레르기. 색소가 네. 올라간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착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또 약간 알러지 체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화학 성분이 닿아서 빨개지면서 자꾸 검게 착색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눈 주변의 화학약품 같은 것들은 다 멀리 하시는 게 좋다는 거. 와, 이거는 진짜 꿀 정보인데 사람들이 몰랐을 것 같아요, 이런지. 그래서 우리 딸을 통해서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설명을 네.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오, 그 덕분에 저희까지 이렇게 네. 다 알게 됩니다. 네. 뭐 딸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그래서 상황. 다크서클 네. 많이 좋아졌어요. 눈썹은 짧아졌지만. 네.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고요. 네. 네. 자, 다크서클 하면은 뭐 연어가 좋다는 얘기도 있고, 뭐 브로콜리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재료들에 나오는 어떤 성분, 특별한 성분이 다크서클을 완화해 주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많이 나와 있는 뭐 얘기기는 네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글쎄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크서클의 원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렇죠. 네. 딱 효과가 있다라고 있다.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연어 네. 브로콜리를 먹으면 몸은 건강해질 수 있다. 네네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네. 혈관에 대한 다크서클이에요. 혈관으로 인해서 혈관성 다크서클. 네. 생리 전에 되게 심해지는 거 느끼죠? 그렇죠. 다크서클. 완전 심해. 피곤하고 힘들 때, 네. 그 다음에 밤샘 작업하거나, 네, 잠 못 잤을 때. 네, 시험이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 다크서클이 내려오는 거는 그렇죠. 혈관성 원인이거든요. 네. 이거는요, 먹는 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순환의 문제예요. 네, 순환. 네, 그래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뭐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잘 쉰다거나 휴식. 네, 아니면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그게 오히려 눈까지약 차라리 먹는 이런 것보다는. 것들이 먹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뭐 식품으로는 뭐 그렇다 치지만 뭐 또 영양제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중에. 실제로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다크서클에 딱 효과가 좋은 영양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또 하지만 없다. 네.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건 있겠죠. 네. 이제 피로한 거를 개선해 준다거나 그러면은 뭐 결과적으로 네. 좋아질 수는 있겠네요. 그다음에 피부의 염증을 줄여준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크서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비타민 C, 비타민 B. 그렇다면은 병원에 가면 어떻게 좀 확실히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까 얘기한 세 번째 원인 네. 지방이 이렇게 처져 버렸다 네.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라 그래요.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빨리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 수술을 하기는 아깝고 네. 이제 안 하자니 좀 불편하고 거슬리고. 네. 그럴 때는 이제 지방 분해를 시켜주는 울세라라든지 뭐 슈링크, 더블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레이저 치료. 네, 이런 레이저 치료로 지방도 좀 분해를 시켜주면서 피부도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해주면 좋고. 아무래도 이게 눈이 좀 예민하고 얇다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받기가 두렵잖아요. 맞아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것 좀 뭔가 주의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뭔가 이런 게 좀 따로 있을까요? 그래서 너무 눈가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하고요. 네. 눈은 다 보호를 하고 레이저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혈관 때문에 생기는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 네. 아무리 제가 아까 얘기한 마사지를 하고 피로를 개선을 하고 비타민을 먹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착색된 약간 것처럼 계속 보라색 남아있는. 같이 이렇게 네. 있다 하는 경우에는 그 혈관에 대한 레이저를 해주는 것도 일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혈관 레이저를 통해서 하는데 네. 이게 한 번에 좋아지진 않아요. 약간 꾸준하게 하면서 네. 요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궁금한 게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요? 네. 혈관 레이저 어떻습니까? 강도를 어떻게 네.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네. 대부분 눈가는 그렇게 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연약하고 않습니다. 맞아요. 때문에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들 보면은 다크서클 기능 개선 아이크림이라든지 뭐 다크서클을 타겟으로 해서 만든 그런 화장품들이 꽤 많던데요. 이게 근데 이렇게 화장품으로 극복이 될 수 있을까요? 다크서클이? 아마도 비타민 K라든지 혈관 순환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다크서클의 원인이 혈관 베이스라면 이런 것들을 사서 네. 마사지를 해주는 거를 권하고 싶어요. 오. 하지만 아토피가 원인, 그러니까 멜라닌. 네, 멜라닌 세포가 원인이라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럼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나는 자꾸 눈 주변이 가려워. 이럴 때는 손이 안 가게 손을 묶어 놓는 게 답이 아니라 안 가렵게 하고 네. 건조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눈 주변이 많이 가렵다면 눈 주변에 안연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쓰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눈가를 약간 좀 촉촉하게 네.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렵다. 네. 비염 같은 게 같이 온다. 이게 네네. 같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약제를 좀 쓰면은 멜라닌 세포에 의해서 온 다크서클도 완화될 수가 있다. 있죠. 하지만 착색이 이미 너무 진행이 됐어. 너무 많이 비볐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색소 레이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색깔을 아예 이제 착색된 네네네. 걸 멜라닌 빼는. 색소를 빼내는 네. 그런 색소 레이저를 해야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네,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여드름 하면 왠지 젊음의 상징, 뭐 청춘의 훈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요즘에 어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성인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예뻐지는 굿라이프에서는 여드름 완전 박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여드름 청소년 시기, 어린 시절에 다 끝낼 줄 알았는데 이 나이 들어서도 자꾸 따라오는 걸까요? 진짜 성인 여드름의 그 유병률이 네.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개업을 한 20년 전만 해도 네. 주로 여드름이라 그러면 청소년기 여드름만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청소년기 여드름뿐만 아니라 성인 여드름도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 마스크 때문에도 더 심하게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여드름을 좀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여드름이라는 녀석, 여드름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네, 도대체 왜 나는지 이게 왜 나는 다들 거야? 궁금해 네. 하시는데요. 이제 크게 4가지의 우리의 그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춘기가 되면 이제 성호르몬의 분비가 되기 시작하죠. 네.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나오게 되는데 이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그러니까 호르몬이 첫 번째 원인, 호르몬. 피지선이
자극을 받게 돼요. 피지선 자극. 네, 피지선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얼굴하고 앞가슴 등이에요. 아, 그래서 주로 거긴 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쪽에 있는 피지선이 왕성하게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 왕성하게 일을 하게 되면 세 번째, 그 모낭 주변으로 각화증이 생겨요. 각화증. 네. 그러면 각화증이 생기면서 이걸 막게 되면서 고인물은 썩는다. 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제 균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생기는 이유. 원리는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사춘기가 될 때 어떤 사람은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호르몬은 거의 다 똑같이 나온단 네네. 말이에요. 사춘기가 네. 되면서. 그런데 이 피지선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피지선이 있으면 여드름이 많이 나는 거고 피지선이 이 피지선이 잘못됐네, 비실비실 네. 일을 안 해요. 그게 낫네요. 그렇죠. 부실한 피지선을 갖는 네. 게 나은 거네. 그러면 여드름이 네. 거의 안 나거나 뭐 덜 나는 생겨도 거죠. 좀 덜 나고. 맞아요.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드름도 보면은 사실 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같은 여드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닌 것 같고. 여드름의 종류에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또 네 가지. 네. 필기해야겠어요. 네 가지. 첫 번째가 화이트헤드. 화이트. 하얗게 좁쌀 여드름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 좁쌀 여드름. 그 다음에 블랙헤드. 코에 이렇게 있는 거. 있는 거. 그것도 여드름의 한 종류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구진성 여드름이라 그래서 짜도 참 안 나올 것 같은 빨갛게 아픈 여드름. 그거 너무 싫어. 그 제일 정말, 아파요. 세상에서 맞아요. 제일 아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거의 단계를 지나서 고름이 찬 화농성 여드름. 화농성. 그렇게 네 가지가 네. 여드름의 종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블랙헤드는요 별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렇죠. 예. 보기가 싫어서 그렇지 그게 염증성 여드름으로 되지는 않는데 이 하얀 면포성 여드름은요 구진성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흰 면포는 치료를 해야 되고 블랙헤드는 그냥 둬도. 네, 그냥 그거를 맨날 짜고 있고 하는 거는 오히려 거기 자극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네. 청소년기도 다 지난 20년, 네. 30년이 지난 이 어른이 돼가지고 나는 이 성인 여드름 그러니까 뭐 차이가 너무 있어요. 속상하죠. 네. 왜 갑자기? 사실 성인 여드름이 와서요. 제가 네. 여드름이라고 하면 믿지 못하시는 분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난 이때까지 여드름이 한 번도 안 났다. 성인 여드름의 큰 특징을 보자면 네. 일단 화장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저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화장품. 네. 특히 얼굴이 건조한 사람들은 건조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너무 많이 발라요. 바르죠. 그러다 보면 막혀요, 모공이. 쉽게 얘기해서. 막히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네. 아니 이게 그런 기초 화장품을 너무 겹겹이 여러 개를 쓰는 것도 문제지만 화장을 조금 장시간 오래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지우는 과정에서 클렌징이 좀 뭐가 좀 이렇게 좀 덜 됐다든지 이런 것들도 여드름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너무 영향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면 환자들이 대부분 화장품에 대한 욕심이 더 생겨요. 그렇죠. 나는 피부가 나빠. 그래서 이제 더 귀가 얇아지면서 이것저것 더 삽니다. 그렇죠. 이게 좋다고 하면 네. 이거 쓰고 그리고 유리교수는 쓰고. 색조 화장이 진해져요. 가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인 두꺼워지고. 여드름은 더 심해지고 네. 하다 안 되니까 병원으로 오는 거예요. 이 악순환돼가지고 네. 결국. 그리고 그 외에도 네. 이제 술을 마신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못 자면 네. 여드름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여드름의 원인 중에 먹는 것과 여드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단 거, 밝혀진 케이크, 게 있나요? 네, 초콜릿 이런 것들이 안 좋다라고. 원장님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튀긴 음식, 튀긴 음식. 인스턴트,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이 여드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밀가루를 튀기면 또 참을 수가 없는데 맛있죠. 맛있잖아요. 네. 먹고 싶네 얘기하니까. 너무 맛있죠. 예.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마스크 때문에 또 여드름이 또 생기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환경이 좀 뭔가 좀 그러니까 습하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좀 뭔가 좀 오염도 사실 돼 있고 맞습니다. 마스크 안도
좀 슬기로운 마스크 쓰기 뭐 그런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여드름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스크 쓰지 말라고 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피부가 안 좋은 경우에는 안 쓰는 시간을 늘려라. 그러려면 집에만 있어라.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 회사를 다 그만둬. 일을 다 그냥 때려쳐. 그 방법밖에 없네. 왜냐하면 이 종이 마스크가 재질 때문에 여드름도 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습기가 차면서 근데 뭐 습기 안 차게 할 수가 없죠. 없잖아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줄이자라는 방법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세안을 조금 깨끗하게 더 신경을 써서 하고 집에 와서는 바로 마스크 벗고 깨끗하게 씻기. 자, 여드름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요런 아이템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드름 피부 전용 화장품이라든지 뭐 여드름 스팟에 이렇게 딱 붙이는 뭐 패치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여드름 이렇게 뽑아내는 압출기 같은 거 다 있으실 텐데 일단 뭐 어성초, 뭐 티트리 여드름을 좀 진정시켜 준다는 걸로 알려진 그런 여드름 전용 화장품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궁금합니다, 선생님.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 테스트를 거쳐 나온 거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맹신을 하면 안 된다. 이걸로 막 다 막을 수 네. 있고 치료가 된다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거를 발랐을 때 빨개지거나 네. 뭐 자극감이 있다, 가렵다 이럴 때는 저는 중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간혹 가다가 이게 무슨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빼는 과정이니까 자꾸 그러니까요. 써라라고 하는 그러다가 피부가 많이 망가져서 다 뒤집어지고. 네,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나하고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중단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쓰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고 네. 어떻게 보면 이걸로 안 되면 이제 약을 쓰는데 약보다는 이런 것들을 먼저 해서 이걸로 일단 좋아지면 해보고, 네. 약보다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그다음에 여드름 뭐 전용 패치 같은 거 이런 네. 것도 또 괜찮을까요? 근데 패치도 써서 나쁠 거는 없어요. 자극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네. 저는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문제는 화농성 여드름 너무 심한 분들 있죠. 멍게 여드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약을 먹는 게 좋습니다. 이 멍게 여드름들은 뭐냐면 이 화농성이기 때문에 피부 안쪽이 녹아내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짜는 걸 아무리 잘해도 네. 농이 너무 밑으로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흉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흉터를 100이 남은 거를 50%만 남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을 빨리 일단 쓰고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약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는 써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칠까봐 저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써라.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뭐 화농성 여드름을 막 이렇게 덮여 있는 경우야 이제 병원으로 가는 게 맞지만 왜 한두 개 정도 네. 이렇게 막 올라왔어. 네. 근데 정말 저는 굉장히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데 그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이 여드름 싸고 싶은 그 욕망. 이것도 굉장한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에서 하는 거 괜찮나요?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집에서 짜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당당하게 저는 면봉으로 짜요. 아니면 기구를 샀어요. 압출기 같은 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가요? 면봉으로 짜도 제대로 안쪽까지 나오기가 어려워요, 일단. 그리고 그 주변까지 막 짜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착색이 한 1mm가 남을 거 한 5mm가 남아요. 그래서 약간 번지는구나. 그러니까 자극을 너무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압출기. 네. 난 압출기. 그 압출기. 요즘 많이 써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게 또 우려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 쓰는 압출기는요, 한 번 쓰고 멸균 소독기 돌려요. 근데 네. 이거는 집에서 뭘 소독을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네, 그냥 할수 알코올 없죠. 솜으로 네. 뭐 닦지만 그게 완벽하지는 안 않다고 되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압출기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뭐 줄여서 뭐 가드름, 뭐 등드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또 원리가 그러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얼굴에 네, 나는 얼굴에 거랑. 많이 나는 사람들이 네. 가슴이나 등에도 많이 나고 치료는 똑같아요.
이것도 짜야 될 건 짜고 딱딱한 거는 주사 맞아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딱딱한 거는 뭐냐면 켈로이드성 여드름이라고 하는데 그런 여드름도 주로 있어요? 가슴하고 등에 많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턱 있는데 딱딱한 여드름 많이 생겨요. 그거는 짜서 되지 않아요. 잘 짜지지도 않아요. 짤 때도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이미 딱딱한데? 주사를 맞아야 돼요. 주사를 맞아서 가라앉혀야 돼요. 가라앉혀서 처리를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샤워에서 그 샴푸할 때 흘러내리는 뭔가 그 샴푸의 잔여물 이런 게 등에 남아가지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화장품 때문에 여드름이 유발되는 경우도 간혹가다가 있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샴푸나 뭐 린스, 바디워시 이런 것들이 나하고 안 맞아서 여드름이 유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샴푸가 나에게 가슴과 등에 여드름을 유발하지는 않겠지만 네. 어떤 샴푸를 썼을 때 내가 가슴하고 등에 좀 많이 나더라 하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는 게 좋을 것 나한테 같아요. 뭔가 자극이 맞아요. 되는 성분이 네네네. 들어있는 게 아닐까. 이게 여드름이 일단 났어요. 났는데 이제 피부가 원래대로 이제 뭐 짜고 치료를 받아서 돌아온다면 좋겠지만 이게 간혹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좀 변색이 새까맣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움푹패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여드름 때문에 흉터까지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번 네. 염증이 심할 때. 염증이 심할 때. 2번 잘못 손을 댔을 때. 네. 그러니까 일단 염증이 심하다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멍게 여드름이에요. 그렇죠. 뻘겋고 화농성 여드름. 있고 한 경우에는 그게 가라앉고 나서도 페인 흉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빨간 자국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그 빨간 자국이 오래 갈수록 까맣게 착색이 될 가능성이 더 많은 높아지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잘못 짰을 때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 거를 괜히 집에서 면봉으로 하다가 짰을 때는 심하게 잘못 건드렸을 때는 페인 흉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긴 흉터를 뭐 피부과에서 좀 흉터 치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뭐 레이저를 한다거나 네.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고민이 되시는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면 되는데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그때그때 잘 치료하는 것도 일단 중요하고 그럼 평소에 뭔가 좀 여드름이 잘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맨날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할 것 같긴 한데요. 괜찮아요. 해주세요. 잘 자고 잘 먹어야 됩니다. 식생활 정말 잘하고 이런 기본 생활 습관 잘 지키는 거는 1번이고 네. 그리고 화장품 제발 줄여주세요. 너무 많이 쓰지 마요. 네. 이것저것. 자.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원장님, 요즘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이신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병원에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네. 원장님은 괜찮으신가요? 네. 아니, 이게 진짜 유전적으로 탈모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원래 머리숱이 많았다가 갑자기 우수수 떨어지는 분들, 또 모발이 날이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 정말 한 올 한 올 소중한 내 머리카락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오늘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탈모? 일단 탈모도요, 우리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노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또 노화인가요? 너무 슬프죠. 너무 이렇게 슬퍼.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아니, 그 탈모도 그러면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제 어떻게 거기 나뉘나요? 얘기를 하자면 네. 일단은 이제 노화에 의한 탈모는 우리가 모두 겪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의 탈모의 종류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휴지기 탈모라는 거 굉장히 흔해요. 휴지기 탈모요? 네.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고 나서 3개월 후부터 머리가 빠지는 거. 뭔지 우리가 알겠다. 네. 출산을 하고 나서 네. 수술을 하고 수술하고 나서 나서? 열병을 앓고 나서 또는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진다. 저 많이 경험해봤어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휴지기 탈모증이고요. 그게 휴지기 탈모. 네. 그리고 이제 남성용 탈모, 여성용 탈모. 네.
이제 호르몬에 의한 탈모죠. 그리고 원형 탈모. 원형 탈모. 네, 동그랗게 머리 빠지는 거.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곰팡이 감염 때문에 생기는 탈모도 있고요. 아, 그래요? 세균에 의한 탈모도 있고, 아. 그리고 또 흔한 탈모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쥐어 뜯는 거. 아, 쥐어뜯는 것도 네. 탈모인가요? 그게 이제 네. 시민성 탈모, 아. 그다음에 이제 뜯어서 생기는 탈모. 네. 근데 그게 이제 원형 탈모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네. 쥐가 파먹은 것처럼 많이 빠져요. 오. 그래서 그냥 이제 병적인 탈모하고 내가 뜯어서 생긴 탈모는 그렇게 또 구별이 아, 된다. 이게 내가 뜯어서 생기는 탈모라는 게, 그러니까 뜯었을 때 머리가 뽑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뜯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빠지는 뭐 그런 증상인가요? 내가 뜯었어. 아, 뜯어서 생기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뜯는 이렇게 뜯다가.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맨날 뜯어요. 아, 그렇게 하다가 네. 탈모가 또 될 수가 그렇죠. 있네요. 뭐 탈모의 종류 진짜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탈모하면 일단 유전. 네. 유명한 사자성어 있잖아요. 격세유전이라고. 정말 탈모는 할아버지 때 탈모가 있으면 아버지 때는 괜찮고 그 다음 세대인 이렇게 넘어간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진짜? 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안심했는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유전이라는 네. 게 그렇게 한 대를 건너서 꼭 나타난다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한테 있었다, 할아버지한테 네. 있다, 이제 그 탈모가 그러면 나한테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는 가능성이 네. 높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머리가 없다, 할아버지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20대부터 병원에 오셔서 저 약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미리 생각보다 관리하시는구나. 많아요. 네. 예방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의사인 저는 이거 약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괴로운 경우도 있죠. 보통은 이렇게 또 남성분들이 탈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여자들도 보면 요즘 흔히 탈모들이 좀 나타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너무 많죠. 그러니까요. 이제 여성들의 탈모는 남자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남자들은 이제 이 헤어라인이 뒤로 후진을 한단 말이에요. 후진. 그래서 대부분은 알아차려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이마가 넓어졌지? 근데 여성용 탈모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양상이 다른가요? 네,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가 오. 많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있네 이렇게 네네네.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차이가 뭐냐면 여성분들은 왕관형 탈모. 왕관. 네, 이게 여왕이라서. 후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없는 거예요. 아, 여기가. 네, 그러니까 왕관을 쓴 부위가 그쪽이 이제 빠진다라고 해서 왕관형 탈모라고. 그래서 왜 어머님들 그 홈쇼핑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꼽는 거 있어요. 여기만. 맞아요. 가발, 위에가 좁은 홈. 가발. 맞아요. 아, 그래서 그런 가발이 네, 나오는 네. 이유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앞에는 뭐 그게 괜찮은데, 봐줄만한데, 위에가. 위에가. 이건 또 원형 탈모랑도 조금은 다른 얘기죠? 그렇죠. 원형 탈모는요, 진짜 동그랗게 거기가 동전처럼. 그냥 살이에요. 그냥 살로 된 네, 거. 머리가 없어요. 그러면 탈모가 그 생기는 뭐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유전에 의한 것도 지금 잠시 좀 언급을 하셨지만. 유전에 의한 거, 네. 그 다음에 호르몬에 의한 거.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가 갱년기 되면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게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에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네. 모발을 잘 자라도록 해주는 건데 이제 이게 없어지면 갱년기가 되면서 머리가 훅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도 그 5알파 리덕타제라는 게 있는데 어렵네요. 그 효소하고 연관돼서 이제 민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그 굉장히 많고. 호르몬이 많으면 머리가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적으면 빠지는 건가요? 많으면 네. 빠지는 거예요. 아, 많으면. 그래서 그 효소가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그 약들인가요? 네, 약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좀 스트레스랑도 상관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이렇게 빠지고 잠을 네. 못 자도 빠지고 이게 이제 원형 탈모의 원인인데 원형 탈모도 원인을 아직 잘 모르기는 해요. 원형 탈모. 단지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닐까. 오. 우리 모근을 파괴하는 세포가 내 몸에서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오, 네. 그러다 보니까 내 거를 내 거로 인식을 못하고 남의 걸로 인식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서 머리카락 네. 한 올도 못 나게. 네.
네, 거기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빠지는데 보통 그렇게 그 기전이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게 네네.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거나 잠을 못 자거나 하게 되면 그런 체계들이 흔들리면서 모낭이 파괴되는 이런 네. 원형 탈모가 생기겠고 어쩔 수 없이 염색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염색하시는 분들 중에 탈모가 생각보다 많아요. 난가 봐. 요즘 머리가 너무 가늘어져요. 그러니까 염색을 하게 되면 염색 굉장히 강력한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염색을 하게 되면 이제 두피에 자극이 되고 네, 두피에 맞아요. 자극이 되면서 가렵다 보면 머리가 또 빠지고 이게 막 순환이 되는데 악순환이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으면서까지 염색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을 보면 이제 마음이 좀 되게 아프긴 아니 한데요. 근데 어떻게 이거 감추고 싶다고요. 그쵸. 흰머리 어떻게 자꾸나. 헤나도 마찬가지. 저 염색 안 해요. 헤나예요. 아, 헤나 하시는 똑같은 분들도 거죠? 똑같아요. 네, 헤나라고 더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염색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고 뭐 어차피 이거저거 다 망하는 거 있어요. 그냥. 그리고 솔직히 또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특히 왜 환절기일 때 가을 되면 털갈이 한다. 털갈이 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가을 돼서 그런 거라고 또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털갈이의 계절이 없는 건 사실이죠. 네. 이제 동물들의 털갈이 네. 계절이기는 한데 가을이 돼서 뭐 머리가 더 많이 빠진다, 건조한 계절이 돼서 더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냥 저는 두시지 말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전 안심했는데 이건 가을이라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만큼 빠지고 네. 그만큼 이제 다시 자라나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괜찮지만. 그만큼 빠지고 그게 이제 회복력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머리가 빠지는 거겠죠. 100개 있다가 90개로 줄고 80개 줄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하루에 몇 개 빠지는지 아세요, 머리? 정상적으로 하루에 100개까지 빠지는 거는 정상이다. 하루에 라고 봐요. 100개까지는 네. 한번 날 잡아서 세볼까 봐요. 아니야, 안 세보셔도 돼요. 세지 말까요? 그런데 이렇게 세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이제 교과서상으로는 하루에 100개까지가 정상이고 네. 그 이상 빠지면 우리가 병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평소보다 많이 빠질 때 그러니까 털갈이 하나? 라고 느낄 때 이때는 뭔가 신경을 써야 될 때다. 뭔가 좀 의심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일상에서 많이 빠질 때는 검사를 해봐야 된다. 검사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이 오면요, 두 발 당겨보기. 당겨보고. 그러면 이 아까운 머리를 왜 당기세요? 하시는데 한 올 한 올 다 소중한데. 네. 이게 한번 이렇게 당겼을 때 5개 이상 빠질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많이 빠질 때는 사실은 갑상선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죠. 당뇨에 문제가 네,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 있을 때도 빠질 수가 있고 다른 질병과 또 연관성이 네, 있을 그래서 수 그런 있고. 피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치료의 대원칙은 머리카락에 한 올이라도 있을 때 잘 지키자. 그렇죠. 아니, 진짜예요. 아무것도 안 네. 남아있으면 뭘 어떻게 할 수가 네, 없잖아요. 너무 많이 빠지고 오면 이미 그거를 지난 거죠. 네, 치료. 다시 왕창 나게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되면은 뭔가 병원에 가면 좋을 텐데 가기 전에 이제 집에서 어떻게든 내가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탈모 샴푸 같은 걸 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탈모 샴푸라고 시중에 나온 것들이 탈모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 네, 궁금합니다. 아니, 사실 저는 피부과 의사로서 네. 이게 머리가 나게 하는 샴푸는 아직은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머리가 난다라는 거는 FDA,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허가가 난 거. 샴푸는 안타깝게도 아직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탈모를 예방하거나 좀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머리가 나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샴푸가 아니라 네. 바르는 거, 미녹시딜이라는 바르는 거 하고 네. 그 피나스테라이드라는 먹는 거. 이거 2가지 이외에는 머리가 나게 하는 건 없기 나지는 때문에 않는다. 네, 샴푸로 머리가 나게 한다라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머리가 좀 덜 빠지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좋고요. 네네. 사실 샴푸를 선택할 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두피가 굉장히
가렵거나 네. 빨개서 탈모가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지루성 두피염. 지루성 네. 두피염. 그때는 탈모 샴푸를 쓸 게 아니고요. 네. 지루성 두피염을 치료하는 샴푸를 쓰시는 게 맞아요. 이게 머리카락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두피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먼저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 네.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토양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무가 자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렵거나 비듬이 있거나 두피가 빨간 경우에는 그것 치료를 우선을 토양 해야지.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네, 탈모 샴푸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탈모 샴푸는 그래도 뭐 나한테 별 트러블이 없으면 저는 그냥 쓰시라 그래요. 머리카락에는 좋기는 네, 하겠네요. 네, 네. 네, 뭐 머리가 기대는 하지 말고. 머리가 막 엄청 나고 이런 건 전혀 네, 아니지만. 아니지만. 아니 그러면은 샴푸 방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좀 잘 빠지는 사람들은 그냥 웬만하면 좀 안 감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아무튼 머리카락이 빠질까봐 샴푸를 무섭잖아.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자꾸 뭔가 자극하면 더 빠질 빠질까 봐. 근데 빠질 거는 빠져요. 오늘 안 빠졌으면 내일 빠져야 되는 머리기 때문에 두피를 네. 깨끗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 감으시면 안 돼요. 감아야 잘 되는구나. 감아야 된다. 네. 특히나 피지가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2번 감아도 두 되는데 번. 운동을 많이 해서 나는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려 하시는 분들은 근데 샴푸를 2번이나 하면 뭔가 좀 그러니까 좀 찜찜하잖아요. 부담스러워. 네, 네. 그럴 때는 한 번은 샴푸를 하고 한 번은 그냥 물로만 헹궈요. 물로만 헹고. 네. 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낮에 감는 게 좋냐? 밤에 감는 그러니까 굳이 감는다면 게. 네, 밤에 감는 게 맞습니다. 밤에 감고. 네, 밤에 잘 감고 깨끗한 두피 상태에서 밤에 자는 게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감는 것도 저는 중요한데 말리는 것도 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곰팡이 같은 게 서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잘 말려주는 게 좋은데 네. 말리는 것도 찬바람으로 말리는 게 좋아요. 찬바람으로. 근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아 너무 몰라요. 오래 걸리고 네. 그 겨울에는 추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뜨거운 바람이 안 좋은 건 알지만 네. 따뜻한 바람으로 좀 말리고 찬바람하고 아, 이렇게 번갈아 왔다 갔다 가면서 해요. 왔다 네, 갔다 근데 하면서. 원칙은 뭐 찬바람으로 자연바람으로 말려라. 말리는 게 거죠. 좋다. 네. 아,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진짜 탈모를 막아보려고 다들 애쓰고는 있지만 뭔가 탈모를 부르는 생활 습관 같은 것도 혹시 따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염색 아까 네, 얘기했던 염색, 것도, 네. 파마 다 안 좋겠죠? 네, 안 좋고. 그 다음에 머리를 쫙 묶는 거. 아, 이게 네. 견인성 탈모라 그래가지고 포니테일로 그냥 네. 짱짱하게 묶는 거. 꽉 묶으면요 너무 두피가 아파요. 아프죠. 땡겨가지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지속이 되면 견인성 탈모라 해서 앞쪽이 계속 빠져요. 그래서 왜 연기자분들 사극하시는 맞아요.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드라마 엄청 많이 끝나고 빠져요. 나면은 탈모 온다고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너무 꽉 묶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꽉 묶지 머리를 말자. 묶다 하더라도 풀렀다가 하고 네네. 좀 헐렁하게 음. 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담배 피시는 분들 있죠. 담배.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혈액순환을 줄여주겠죠. 음. 이 머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머리가 잘 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담배를 피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또 탈모의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스턴트 많이 먹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탈모를 부르는 습관이라고 할 수가 제가 있겠습니다.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모자를 계속 쓰는 것도 좀 안 좋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상관 있나요, 모자가? 그게 이제 땀이 찬다. 아, 그 다음에 습기가 찬다. 아 환경이 그렇게 변하니까 그쵸. 모자 그러다 때문에. 보니까 곰팡이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면 지루성 피부염 생기고 지루성 피부염이 계속되면 탈모의 원인이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알겠습니다. 아니 뭐 탈모가 진행되기 전에 일단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잖아요.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좀 뭐 있을까요? 일단 뭐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데 안 한 가지 되지, 팁을 잘. 드리자면 네. 두피 마사지를 좀 자주 해주세요. 마사지 네. 그거 궁금했어요. 마사지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효과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어디 탈모 눌러요? 환자들을 보다 보면 머리가 많이 빠지시는 분들은 두피가 되게 딱딱해요. 말랑말랑한 사람들은 치료를 네. 해도 빨리 좋아지고 네. 딱딱하신 분들은 조금 치료가 오래 걸리고 시간이 더 걸리는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미녹시딜이란 약 네네. 이게 원래 무슨 약이었냐면요 고혈압 치료제였어요.
근데 그게 탈모 고혈압 치료로 쓰인다고? 맞아요. 고혈압 약으로 쓰다 네. 보니까 부작용으로 머리털이 나더라. 좋은 부작용인데 그거 그래서 부작용이 아니잖아. 사실 지금은 고혈압 약으로는 쓰이지 않지만 네. 탈모 치료제로만 쓰이고 있는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거는 네네. 빗질 자주 하기. 빗질. 네. 저는 그래서 브러쉬 있죠. 네네. 그 나무 브러쉬로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머리 빗기예요. 뭐 사실 이제 막 초기 단계면 괜찮지만 이미 또 탈모가 시작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전 때문에 나 진짜 무서워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미리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약이 또 뭔가 그 성생활 약간 이쪽으로 또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또 남성분들 사이에서 약 먹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이제 5알파 리덕타즈, 5알파 환원 효소라는 거를 억제를 시켜서 이 머리 빠지게 되는 호르몬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하다 보니까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성욕감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올 수가 있는데 보통 논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드시는 분들의 1%에서 한 6% 정도. 그러니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 부작용이 너무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약을 먹게 되면 머리가 나요. 나는구나.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하루 이틀 먹었다고 나는 게 아니라 네네. 3개월은 드셔야지 나요. 장기 복용 네. 했을 때. 보통 저는 1년 정도는 먹으라고 하는데 네네. 1년 먹고 나서 계속 그냥 나는 별 부작용이 없으니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먹어요. 네. 우리가 당뇨나 혈압약 평생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약의 개념으로 그냥 꾸준히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는가 네네. 하는 반면에 한 1년 정도 먹고 좀 쉬었다가 다시 먹고 하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이거는 이제 그 환자하고 의사하고 대화를 통해서 좀 정해야 되는 좀 문제예요. 딱 경우에- 정해진 건 없다.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네. 있는 여지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바르는 약은 미녹시딜 같은 거를 네. 바르기도 하고요. 바르는 약. 네. 먹는 약, 먹는 약. 아스테라이드라는 네. 약 있잖아요. 그 남자들은 효과가 좋지만 여성분들은 그 약을 만져서도 안 되는 약이에요. 왜요? 그게 이제 특히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네. 아기의 그 성기 기형이 유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젊은 만지지도 여자들은 마라. 만지지도 그러니까 여자 약사들 못 만지게 하는 약이에요. 어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폐경이 되고 나서 머리가 많이 빠질 때는 일부에서는 그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볼 수도 임신할 있어요. 일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그다음에 제가 꼭 하라고 하는 게 비타민 B. 비타민 B요? 네, 비오틴이라는 게 있는데 비오틴. 비오틴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를 먹어라. 그거는 이제 모발이 자라게 하는 어떻게 보면 원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머리카락이 날 수 있는 비타민을 먹으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그게 비오틴. 비타민 비오틴이라는 거가 가장 기본이에요. 오늘부터 당장 먹어야겠다. 그럼 병원에서는 뭐 하냐 또 궁금하죠. 그러니까요. 피부과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시나요? 일단 뭐 모발 이식을 하는 병원도 있겠죠. 네. 모발 이식은 근데 이제 수술이라서 난 무섭다 하시는 분들 저는 가장 많이 권하는 게 메조세라피예요. 메조세라피. 네. 메조세라피가 뭐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한 치료가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건데 주사기로 톡톡톡톡 치면서 안에다가 이 유효 성분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머리에. 네, 직접. 그러니까 그 주사액 자체가 네. 머리 두피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사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바늘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살짝 네, 지나가면서. 네. 그래서 그 탈모 메조세라피를 그냥 꾸준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뭐 자가열 재생술 이런 거 있는데 네, 그거는 뭔지 저는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좀 너무 아프고 시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네. 비용도 좀 비싸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네.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있는 거 걸로 탈모 메조세라피가 메조세라피 저는 정도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머리가 빠지는 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좀 막고 또 되살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가늘어지는 이런 모발 같은 경우에 그것도 좀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뭐 탈모 메조세라피를 네. 하거나 바르는 약, 먹는 약 이런 거를 했을 때
갑자기 머리가 무성해지는 게 아니라 아, 그런가요? 일단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요. 머리가 튼튼해져요. 아, 두꺼워져요. 일단. 네.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힘이 있어지고 점점 조금씩 숱이 많아 보이기 많아지면서 시작하는 뭔가 거예요. 풍성해지는 느낌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잔머리들이 축축축 올라와요. 그러면은 또 뭐 일반적인 탈모일 때는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지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혹시 치료법이 좀 특별히 원형 다른 게 있을까요? 탈모는요, 꼭 치료를 하라고 하는 게 네. 다른 거는 다 보험이 안 되는데 원형 탈모는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좋네. 몇천 원이면 치료를 할 수가 있죠. 오. 그리고 바르는 약도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고요. 네. 그 부위에다가 주사만 맞으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의외로 일주일에 한 번, 간단하네요. 2주에 한 번만 네. 가면 되니까 이 원형 탈모는 치료를 꼭 하시면 그냥 되고 두시 마시고 간단해요. 무조건 네, 병원으로 그 가시면. 부위에다가 맞는 주사가 따로 있어요. 이건 레조세라피하고 달리. 의료보험으로 또 네. 시술이 가능하다. 네. 네,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사람의 인상 또 나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머리카락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정말 한 올 한 올 소중한 머리카락 잘 지키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뻐집니다. 네, 예뻐집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